어제 한덕수 총리 재판에 최상목, 추경호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뭐 눈이 뭐 눈이 안경을 나빠서 안 써서. 안경을 안 써서 안 보였다. 그 다음에 뭐 계엄 지시서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미리 네. 그어왔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했어요. 아니, 말 어떻게 되는 보셨- 얘기죠. 말 돼요? 대한민국 공무원의 저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밑줄 져서 줘요. 밑줄 쳐서 주죠. 왜냐하면 지시사항이 중요한 게 있으면 당연히 밑줄 쳐서 주는 거고. 아 이거 꼭 지켜야 돼. 네. 넘버도 그리고, 딱 정해가지고. 이 정도 나이대의 관료들이랑 회의를 하면 15포인트 이상으로 문서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최상목 씨가 네. 안경을 안 썼어도 네, 그 다 문서를 보이는 못 볼 수는 없다. 네. 다 보이는 네. 정도의 수준이다. 네. 예.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예. 무능불능 부정하더라도 예. 공무원들이 그 정도 일은 한다. 네. 예. 아니 근데 추경호 뭐 증인 선서도 안 해버렸다면서요? 그죠. 우리 추경호 전문가, 예. 예, 이정주 전문가. 네. 예.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이미 그 안에서 뭐 증인선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 구속영장 시기의 문제지 예.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네, 가게 돼 있어요. 본인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불었기 때문에 예.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말 안 한 것 중에 한동훈 전 대표랑 통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래로 내려와라.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절대로. 야. 그래서 자기 그 책을 보라 그래요. 네. 제가 그 책이 없다며. 제가 다른 사람 그 진짜 예. 종이 낭비 안 하려고 제가 3회독 했거든요. 아. 사보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예. 제가 그 책을 3회독을 했는데 박범계 안 장관도 나와요. 안 책을 나와. 보면서 삼회독 안 나와. 누가 했으면 감명 받은 건데. 아, 제가 오죽했으면 3회독까지 하면서 네. 야 이거 라면 받침에 쓸 놈도 없구나 이거는 진짜 너무하네. 네. 예. 없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앞만 그리고 봐도 두 가지가 안 나온다. 나오는데 예. 첫 번째는 주경호 원내대표한테 뭐 내려와라 자기 통화했던 거, 그런 내용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른바 한덕훈이라고 네. 12월 8일 날 느닷없이 그렇죠. 예. 여당 대표와 총리가 나서가지고 네. 지금 헌법에도 없는 아무도 권능을 주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공동정부? 그게 쿠데타예요. 네, 국헌문란. 그렇습니다. 네. 국헌문란이죠.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한덕훈, 한덕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자기가 오전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했는지를 책에 안 나오니까 검찰에 나오라 소리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법정에서조차도 네. 지금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이 안 나면 모두 안 나야 되는데 3번 접힌 문서를 받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그건 또 기억이 나냐? 최상목은 전략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전략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예.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이미 한 번 성공한 적이 있죠. 언제 성공했냐? 박영수 특검 때 한 번 성공했죠. 박영수 특검 때 불려갔죠. 그래서 뭐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까? 2016년? 네. 예. 안종범 수첩에 대한 질문을 받죠. 당신이 기업들한테 돈 수발해 온 사람 아니야? 너희가 실무 책임자였는데 그러네. 그때 최상목 부총리가 최상목이 누구랑 질답을 한 겁니까? 윤석열이랑 질답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거를 캐치한 겁니까? 머리를 굴려보니 이게 안종범 잡는 거구나. 내가 아니었어. 내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8시간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윤석열이 후배 검사들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최상목. 아이 최상목이 똘똘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야인으로 지내다가 윤석열 때 컴백을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먼저 들어갔죠. 들어갔죠. 네. 예. 인수위 경제 1분과 맞아요.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뭡니까? 양평고속도로를 틀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재판 수사를 받아보니 뭡니까? 이게 내가 아니구나 아직. 지금 누굽니까? 지금 한덕수만 얘기만 하면 돼요. 한덕수네. 한덕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덕수만 그러면 얘기하면 되죠. 특검 시간이랑 이거를 공소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시간이 나까지 올려나 이런 생각 하겠죠 당연히.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덕수 관련된 건 정확하게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이게 그렇죠. 지금 원하는 거예요. 예. 수사팀이 특검팀에서. 특검팀이 예. 그러고 하고 자기와 관련된 건 그건 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판관이 답답하니까 좀 일관되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억이 나면 근데 어떻게 그런 건 기억이 나고 어떻게 안 나냐. 그치.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랑? 네. 난 어차피 특검팀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 전략으로 가는 한번 건데. 살아남았다. 그러면은 한동훈과 추경호, 한동훈과 관련된 것은 특검팀이 수사를 안 한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안 한다라기보다 하겠죠. 하는데 예. 지금 단계에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한덕수, 박성재 등의 영장이 꺾인 효과인데 영장이 꺾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소를 하고 재판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매조지질 사안들을 매조지를
짓는 게 더 벌리지 않고 이런 시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영장이 꺾이면서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10명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 조건이 된 거고 네. 그 기이한 말하자면 영장 기각의 조건에서 최상목이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판에서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그 탈출구를 최상목은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최상목 총리가 원래 기재부에서도 머리가 좋기로 그러니까 그 잔머리가 좋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네. 내부의 평 들어보면 네. 무슨 예전에 해운 구조조정 할 때도 뭐 최상목이 나서서 뭐 직접 하는데 제가 그때 브리핑 직접 갔었거든요. 그 눈빛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기자들에게 그 오만한 눈빛, 눈빛이 보여요. 뭐 말해주면 아냐? 이런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도관은행은 뭐 그러니까 네. 뭐 말해주면 아냐고 네가 약간 이런 말투가 기본적으로 배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때 고초를 겪고 저기 동남아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러더니 이제 눈빛이 좀 착해지셨더라고요. 눈빛이 그 다음에 올 때는. 착해졌어? 네. 근데 좀 이번에 겸손해졌어요. 예. 이번에 저는 이제 이 내란 사태 겪으면서 최상목 그 전 부총리가 사실 이거를 잘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언제 제일 삽질했냐면 헌재 재판관 쪽에서 임명할 때. 예,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예, 차라리 저는 딱 그래 봐요. 임명하지 시원하게. 않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예 임명을 안 하는 것도 본인이 이거는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거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논리는 맞거든요. 근데 여야 추천 한 명씩 임명하고 한 명 남겨뒀잖아요, 당시에. 자기가 뭔데 그 쪼개 기록을 합니까? 나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이창용 하는 총재인가 뭐 누구랑 그 경제 관료들 선배들하고 의논해서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안 해줬다. 다 그 정도 이런 수익 다 설 관료적 마인드. 그런 설이 있었어요. 예. 예. 설입니다. 설 고소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 어쨌든 지금 이 재판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 중에 하나는 이제 추경호인데 추경호 구속영장은 나올까요? 어떻게 기각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유는 이제 세 가지인데 특검이 지금 보고 있는 게 계엄에 대한 인지를 했느냐 못했느냐 사전에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 시점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보면 추경호 인지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너 계엄 날 뭐했니? 이거 네, 네. 반대했어? 그럼 예. 반대했어. 네가 반대하는 행동을 너의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뭘 해봤어? 이런 거예요. 근데 추경호는 누가 봐도 반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엄이 입구가 시작이 윤석열의 선언이라면 출구는 국회 해제 의결인데 이 출구를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적극적으로 뭔가를 부역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인지했고 행동했네. 12월 3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 네. 그 이후에는 권한을 뭐를 행사했어? 그러니까 의원들 막 이리저리 막 못 오게 왔다 한 갔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요 세 가지가 다 포괄되는 사람은 영장이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어떻게 방어를 해왔냐? 지금까지 영장이 기각된 박성재나 한덕수는 나 몰랐어요. 나 진짜 몰랐네. 나 12월 2일까지 바보였네. 나 완전 야. 그냥 바지였네. 나 오래서 갔네.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12월 3일날 계엄에 그거 반대할 틈도 없었어요. 나 대통령이 와갖고 막 완력으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그냥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태도를 보이면 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줬어요. 지금까지. 네, 위법 인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근데 추경호는 그렇게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당일날도 추경호가 뭡니까? 통화 맛집이에요. 네, 통화 맛집. 맞아. 다 윤석열이랑 계속 통화하고 통화해. 한덕수랑 7분. 예. 그 그거- 엄중한 시국에 나 그날 부장하고도 7분 통화를 못 해봤는데. 근데 여자친구입니까? 그 와중에 7분. 그리고 네. 그 전에 끊자마자 누구랑 통화합니까? 앞뒤로 홍철호 정무수석, 예. 나경원 의원 뭐 이렇게 맞아요. 통화하잖아요. 그날 네. 6명인가랑 주요한 인물 통화를 예, 해요. 추경호가. 그렇게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출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회로 전체에서 이 추경호를 중심으로 해서 통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 놓고 보면 사실 빠져나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뭐 영장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막 우리가 막 기각되는 사례가 지금 계속 있죠.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5대5라고 봐요. 5대5다. 왜냐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박성재도 우리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죠. 예. 아니, 야, 7대 7이었으니까 7대 7로 하죠. 7대 7. 7대 7. 7대 7. 5대5나 7대 7. 네. 도끼 객긴이다. 예. 예.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법원의 지금 시각 자체가 좀 장담할 수 없는 특히 박성재는 저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거 두 번이나 꺾은 다음에 사실 특검이 박성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영장 기각할 때 말이 안 되는 논리였거든요. 위법성을 인식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법무장관이 인식을 못하면 누가 인식을 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네,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아까 김한수님 말한 대로 윤석열의 오른팔로서 음. 계엄 안에 있는 그 정보의 최첨단 그 핵심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정 시설도 점검하고 출입국 관리소도 점검하고 본인이 사후에 문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아 이래서 우리가 야 그냥 윤석열이 말한 거 들어보니까 무슨 일거에 종북자파 척결한 거 이건 안 되겠는데 논리를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후에 나중에 이거를 다시 외피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박성재는 그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돼서 지금 2번이나. 그러니까 저는 영장 기각되는 상황들이 사법부가 권한내 저항을 하는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권한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장의 인용과 기각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비평도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를 어떻게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 한덕수 특히 박성재 2번 하는 건 사법개혁 뭐 판사가 그렇다고 저렇다고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권한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걸 추진하는 너희가 얼마나 곤란해질지 우리가 한번 보여줘 볼까? 이거를 두 단어, 세 단어, 그러니까 세 음절로 말하면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영장 기각 특히 뭐 한덕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박성재 영장 기각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면 네. 어렵고 만약에 근데 그 정무적 판단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박성재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어지는 예를 들면 심우정, 그렇습니다. 김주현 예.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유한규. 그 법적 카르텔이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이게 박성재가 무너지면 여기로 가면 예. 이게 괜찮은 건가? 이 판단이 정무적인 거고 추경호도 마찬가지죠. 추경호도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추경호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추경호와 논의를 했던 핵심적인 코어 그룹 그렇죠. 그다음에 관저 앞에 몰려가서 윤석열의 했던. 체포 저지를 했던 동행했던 그룹. 이 그룹까지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당장에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내란 정당이네. 심판해야겠네. 그렇지. 해산해야겠네. 예. 이 논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판사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냐? 네. 이거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유법성보다는 이런 판단들이 많이 개입할 네.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 저도 거기에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면 통일교가 대거 입당을 해가지고 권성동 로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감옥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추경호 온 거거든요. 만약에 추경호가 구속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김기현 그리고 나경원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란 정당 해산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목을 추경호가 지키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반드시 구속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근데 왜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법대로 해야지. 근데 그거를 함부로 정무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네. 그게 권한내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그러면 법리에 따라서. 중앙지법의 소수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의미가 큰 사건들에 대해서 모두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그 정무적 판단을 결국에는 선택은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하는 건데 인용과 기각 시에 파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이건 이런 거예요. 대장동 판결 같은 것만 해도 수만 쪽의 문서를 검토해야 되고 진술을 청취해야 되고 이런데 영장 전담, 그러니까 구속 영장은 세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범죄의 상당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세 가지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장사미사들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판사가 아니래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거를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 검찰이 짬짬이 하면 무소 부리고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매우 심각하다.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은 사무실에 놀고 있을 겁니다. 지위도 애매한 파견 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바리 하라고 이렇게 지금 저 변호인 이름이 뭔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들이나 특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면 제지 좀 해주십시오. 기억 환기를 위해서 당연히 안 본인도 되죠. 공판 필요하시다- 중심주의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판에 그걸 증인에게 물어본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검사들이 자꾸 그걸 악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라. 그 말을 누가 했겠습니까? 검사들이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계속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일단 예. 저 예. 이제 서성환 검사가 정리 좀 아까 할게요.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희
말씀드려요. 일단 저 왜 서성환 검사님 얘기하고 저희는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말씀할 기회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적법한 주신문을 하면 저희 아무 이의 없습니다. 근데- 그냥 물어보면 되지 근데 않습니까? 적법한지 예. 안 적법한지 판단을 어필은 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재판부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유 잃어버리시면 그렇게 들으시다면 그거는 죄송한데요. 답이 없어요. 조서를 그러니까- 계속 낭독하면서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 그 수사기록 현출하려면 증거를 제출해서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린 저 못 본 소리인데 그러면 절차가 정당화 됩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한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거 증거로 제출하실 거죠?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요거 증거로 신청하셔야 되고 사전에 저 의사를 지금 안 물어보셔가지고 아마 놀라셔서 그런데 제시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의 있으세요? 아니 저희들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들이 객관 의무를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압수 절차에 관한 것들은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열람 제출해야죠 증거 자료로. 근데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저희가 저희들이- 수사 기록에 목록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예. 문제 삼으니까 그걸 지금 느닷없이 증거 제출도 안 한 상태에서 수사 기록을 하면서 현출하는 거는 이건 아주 절차 위반입니다. 그 말씀을 아까 그래서 처음에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저 재판부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수사 기록 딱 말씀하시고 하길래 그냥 이건 나중에 증거로 제출하실 거고 특별히 이의가 없으신가 보다 하고 아니, 넘어갔는데 결국 검사들이 제출하는 증거라는 거는 그 당연히 부분을 불법이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르셔서 지금 그러셨던 아까 그 내용을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증거로 꼭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 증거 의견도 따로 받아야 되고요. 예, 이후라도 지금 제시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제시하시면 안 나오고 되죠. 이유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재판장님. 그렇죠. 지금 증거 목록을 제출한다는 의미는 아니 그러니까 증거를 저도 지금 신청한다는 의미고요. 아까 조금 재판장님.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아니, 제가 그걸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희는 말씀 증거 기록이 있는 줄 기록이 알았어요. 있는 증거를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지금 보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사들이 저들 기망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장님.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기망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당연히 말씀- 목록에 없는 증거가 이런 식으로 현출될 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 정리하죠. 빨리 열어! 비상계엄 불법 계엄이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공무원 아니야? 어떤 X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네? 네, 아유 다시 생각해도 금죽한 저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보신 영상은 내란 재판 종합입니다.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김용현 재판, 한덕수 재판 쭉 묶어봤는데요. 뭐 조은석 시다바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요 내란 재판이 엄중한 재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12.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21세기에 벌어진 내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넘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2주 후가 되면 12.3 비상계엄 1주기가 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어리어리합니다. 가슴이 울렁울렁해지고요. 만약에 그때 비상계엄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암담 그 자체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느닷없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은 정말 전 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조만간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재판 결과가 나올 건데요.
재판은 김용현 사건이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한덕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가장 먼저 나올 걸로 보입니다. 1년 내내 지규현 판사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 예능 무슨 사회 보듯이 하는 사람한테 이 엄중한 내란 재판을 맡겨도 되는 것이냐. 그리고 본인의 룸사롱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된 가운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규현 부장판사 지난 9월에 이런 얘기했어요. 12월 중에 재판을 종결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난 13일에는 내년 1월 12일로 다시 수정 공지를 했습니다. 판결문 작성 기간을 고려하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1심 선고는 아마도 내년 2월에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만기 기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1월 18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물론 이제 특검에서 당연히 추가 기소 저는 할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 된다면 풀려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다시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로 한 번, 또 한 번은 구속 만기로 한 번, 두 번이나 풀려나서 자유의 몸으로 불구속 재판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대충 재판하고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하면 된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인 건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재판을 저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진관처럼 좀 지규현 판사도 재판을 해라. 이렇게 비판이 있는 건데요. 이진관 재판부는 오는 26일 검찰의 구형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 21일 선고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 이른바 내란 재판의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방조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괴보다는 낮은 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때 최소 그 이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범이 주범보다 형이 더 높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내란의 주범은 윤석열, 나머지는 다 사실 주종 관계에서 종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내란 재판이 저런 방식으로 형해화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 일이 아니야. 2시간짜리 비상계엄 어디 있었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정쟁 아니었어? 라는 식으로 우리 법원의 판사들이 여전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요.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혐의 종사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에서는 선서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형사재판에는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어제 한덕수 재판에 증인들이 여럿 나왔죠. 앞서 보신 것처럼 김용현 그리고 이상민 그리고 원래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가 갑자기 구인하겠다라는 그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서둘러서 온 윤석열 고소시까지 저희가 묶어서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두 사람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는 본인 재판에 불리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태도인 건데요. 관련해서 이진관 판사가
형사 재판에서 선서 거부는 있을 수 없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왜 50만 원밖에 안 되지? 500만 원 전날은 500만 원 부과했는데 이렇게 비판하실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161조 선서 증언 거부와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처분이 50만 원인 것입니다. 이 법이 언제 됐냐? 개정됐냐?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30년째 그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면 최소 5배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요. 1995년에 짜장면 가격이 2,000원이었더라고요. 2,000원에서 2,500원. 그리고 올해 짜장면 가격은 8,000원에서 10,000원대입니다. 과태료 이것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이분들이요 법정에서 선서도 하고 증언도 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꼼꼼히 따지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법을 잘 아는 법잘알 법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법기술을 부리면서 사실상 나 증인 선서 안 해, 선서 거부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대단히 모렴치하고 매우 부도덕한 위정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이 법정에서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상민 장관 판사 출신입니다. 내란 특검팀 어제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고요. 아시는 것처럼 헌재 출석해서는 거짓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은 언론사 단전단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영상 있으시죠? 헌재 출석 또 국회 출석해서 이렇게 멀리 보니까 저기 문건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언론사 단전단수가 써 있더라고요. 그 소방청장한테 간 거다. 자기가 전화하거나 지시하거나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CCTV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동선과 행동이 정확하게 다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것은 단전단수 지시가 아니면 대상이 되는 언론사 5곳을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한덕수 전 총리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재판인데 왜 이상민 얘기를 묻느냐 적절하지 않다. 다소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 1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서 보신 영상대로 이진관 판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사재판하면서 선서 거부하는 거 처음 봤다. 사유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관련해서 본인이 즉시 이의 제기했다는 것을 공판조서에 남겨달라. 이렇게 대거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선배고 나도 판사 출신이고 나도 알 만큼 알아. 라는 것을 위용을 부리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법조 엘리트 최소한의 도덕도 없구나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 비슷한 사람 한 명 더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니 저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겁니까? 추정을 해도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민 장관에게 별도 얘기할 게 있으면 저 안으로 오라 그래서 얘기를 하지 저 다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주중인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답변을 자세히 하시면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게 도대체 기억날 리도 없고 이상민 장관한테만 별도의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안으로 오라고 그래서 하던가 저 다 지금 다들 듣는 데서 다 같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다음 이상민한테만 하는 얘기입니까?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국무위원들의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 부처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 계엄이 주는 부정적 효과들을 얘기하면서 뭐 반대라는 단어를 뭐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반대 취지의 의견 개진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제가 나머지 저기서 지금 저 1년도 다 됐는데 저기서 무슨 다음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저걸 뭐라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증인은 21시 51분 47분경 다시 직무실에 있다가 대접견실 옆에 봐주십시오. 아니 안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그만하시죠.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무슨 답을 하려고 저렇게. 저 장면을 보면 대적견실로 나와서 증인이 시계를 보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가 그 21시 59분 40초 즉 10시 예정된 계엄 시간을 한 20초 정도 앞두고 지금 상황입니다. 당시에 시계를 보면서 지금 막 국무위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저게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죠. 예. 아, 댓글창에 정말 지겹다. 예,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니. 웃어요. 웃습니다. 예. 그 경우에 따라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성현 단장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군인들이 계엄군이 이 서강대교를 넘어서 국회를 장악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총을 쐈다면, 예, 뭐 총을 쏴서라도 칼을 써서라도 나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던 윤석열, 내란 수계의 지시를 받아서 군인들이 움직였다면, 그랬다면 이 국회대로는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인형 수첩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자기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말살하겠다. 이 캄보디아 지식인 학살, 크메르 루즈처럼 킬링피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가자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저렇게 웃습니다. 저 뻔뻔함과 오만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성하는 기색이 1도 없어요. 자, 이 재판의 초반에는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진관 재판부가 강제 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돌연 입장을 바꿔서 저렇게 재판정에 출석을 한 후에 웃으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거만하고 위압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내가 1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 거의 1분 단위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랩 형태로 한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만 쭉 묶어서 편집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작진들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당부는 안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특검이 12.3 당일 CCTV를 틀자 그때부터는 저렇게 공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재고를 요청한 적이 있고 최상목, 조태열 두 장관도 재고를 요청하는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고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내란숙의 윤석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무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닙니까? 추정을 해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고 웃습니다.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차피 본인은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서 나머지 한덕수 등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 모색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윤석열 사전에 포기란 없다 라고 하더니 정말 정치 투쟁으로 끝까지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칫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때부터 자신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적당히 내란 숙에 풀어주고 짬짬이 할 생각이 1도 없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가 80년간 뒤틀린 가장 큰 이유는 친일 청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반민특위가 형해화되면서 군사 독재가 활항하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나서 87년 6월 민주항쟁, 5.18, 87, 촛불, 응원봉 계속 이어진 시민혁명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 앞에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자신이 보석으로 또는 만기, 구속 만기로 풀려날 수 있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현실에서는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재판 보셨어요?
가관, 네. 가관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박지훈 변호사님 그 듣겠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감치가 됐으면 집행은 사실 또 안 됐는데 네. 감치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일반적으로 뭐 감치라는 제도가 있긴 해요. 법정에 소란 일으키고 이하면 뭐 퇴정시키거나 감치시키거나 이렇게 하는데 뭐 가태료도 마찬가지고요. 네. 감치하는 경우 거의 없죠. 하더라도 그 관계자들, 네. 뭐 피고인이나 뭐 증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데 변호사가 이상한 짓에서 감치당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법조인 생활하면서 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고 사실은 그 이하상, 권우현 두 변호사가 그 이전에도 계속 그런 행동들을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기현 재판부. 네. 어제는 어떤 사건이었냐면 지기현이 재판하고 있는 김용현 피고인의 재판이 아니고 이진관 부장이 진행하고 있는 한덕수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김용현이 참석을 했는데 김용현은 참석해서 증인 답변하든지 뭐 선서하고 거부하면 되는데 네. 변호사가 옆에 동석을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아니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 제도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신뢰 관계인 동석 제도가 뭐냐면 예. 애가 증인을 하면 증언을 하기 불안하니까 그쵸.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 옆에 앉아 있는 그게 신뢰 관계인이거든요. 예.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판사가 조치를 하면서 감치를 시킨 겁니다. 저는 뭐 일단은 소송 지휘권이 하나인데 이진관 판사가 잘하고 계신다는 건 얘기는 하지만 네. 재판을 저렇게 자꾸 김용현 변호사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 네. 김용현뿐만 아니라 윤석열, 네. 김건희 또 변호사도 똑같습니다. 이상민도 그렇고 다 이상해요. 예. 아니 근데 근데 매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지금 그 박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확인이 안 된다고 풀어줘 버렸잖아요. 저도 그게 이제 왜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감치라는 걸 잘 아지도 않을 뿐더러 네. 이제 감치할 때 원래 같으면 어떤 사람을 감치하냐면 피고인이니까 네. 인적사항 계속 확인이 돼요. 네. 피고인은 딱 인적사항이 돼 있죠. 주민번호, 네, 네. 주소, 언제 구속되고 그럼 이 사람을 다시 감치하는 거는 뭐 불편하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아마도 지금 이름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하상 몇 년생도 아니고 그 용모를 특정해 줬다고 하거든요. 뭐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예. 근데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 아마 집행하는 구치소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지 않을 건 알지만 예. 특정하기 어렵다고 봐서 예. 돌려보낸 거거든요. 다음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집행하냐면 판사가 정확하게 기재를 합니다. 이하상 예. 몇 년생, 주소 어디, 어떤 이유, 직업 뭐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예, 거군요. 그게 이제 특정의 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 서울구치소를 뭐 비판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왜냐하면 아주 급박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원래 예. 같으면 누군지 다 알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아요. 감치하더라도. 갑자기 법정에서 막 얘기하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누구 어때 동글동글하게 생긴 사람 감치해라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동글동글하고 머리가 조금 이렇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래도 누군가를 딱 특정해서 특정이라는 건 이름, 주민번호, 뭐 주소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막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막무가내 아닙니까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이 네. 이 뉴스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러 재판에 걸쳐 있는데 여러 재판에 걸쳐 있는 특히 이제 뭐 이하상 뭐 이 양반들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김용현의 중형을 매기려고 하는구나. 완전히 오히려 김용현을 사형시키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재판정에서의 판사의 무게감이란 게 저도 이제 뭐 방청도 가보고 기자로서 뭐 이제 해본 네. 거 보면은 되게 엄중하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항의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재판장님하고 예의를 차리잖아요. 그렇죠. 먼저 난동을 부려요 그동안. 그러니까. 보면 막 고성 지르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뭐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 지지자들이 방청객으로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한테 인사하고 네. 그들하고 또 뭐 이렇게 재판에서 또 한 번 있었는데 하이파이브 하고 나가지 마라 이거 가지고 지적당했잖아요. 네. 아니, 다 끝났는데 재판장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출마를 하려고 하든 김용현이 사형을 당하든 뭐하든 난 관심 없어. 재판장을 열받게 해가지고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재판장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던 못된 버릇을 여기 이진권 부장판사한테 와가지고 하다가 호되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공안 사건 재판에서 방청석에서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징역 몇 년 이제 검사가 그렇게 구형을 하면 노태우 정권 왔다도 하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전부 뭐 감치 다 줄줄줄 끌려가고 그러니까 공안 사건 시국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건에서 싹 감치 이렇게 변호사가 그런 경우 간혹 변호사는 있어요. 없었어요. 근데 있더라도 변호사는 그런 거 우리가 영화를 방청객. 기억해서 갈 거예요. 뭐. 영화 변호인 영화 보면 여러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모습은 시국 사건이나 그런 사건에서 간혹 그래도 이렇게 무리하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재판부잖아요. 그럼요. 재판부고 저 같은 경우는 법정에 가잖아요. 판사님 눈도 잘 못 마주쳐요. 그러니까 넥타이 잘 안 맸다고 지적받고 여성 변호사는 앞섭 안 여몄다고 지적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정도거든요. 그렇게 엄중한 재판을 하는 건데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냐면 예컨대 이제 피고인을 이제 같이 가잖아요. 이 사람이 폭력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폭력 사건. 그러면 이건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문신 같은 게 보이지만 그걸 가려주고 해요. 옷도 다른 걸 입히고요. 사기 사건이에요. 양복 이렇게 잘 입고 오면 이거 벗으라고 다르게 입혀서 가요. 그 정도로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 하나하나 인상으로 판사가 인생이 다 달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례하게 이거는 난동이거든요. 난동밖에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김용현에게 불리한 재판을 만들려고 하는 자기가 보이려고 변호사가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민주 시민일 수 있다니까. 김용현 사형 구형을 위한 계획적 난동일 수가 있어. 내가 보기에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김건희 특검 불출석 사유서를 또 냈어요. 이 사람들 나오랄 때는 안 나오고 자기 맘대로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이러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혹시 보셨어요? 자, 일단 김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피의자나 피고인이 나오고 싶고 이런 사람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오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형사 재판인데. 심지어 참고인들도 부르면 원칙적으로 다 성실히 출석해서 진술하는데 참 너무 실망스럽고 그 보면 자기가 불리할 때는 안 나가요. 그리고 뭐라도 좀 그 시비 걸 거리가 있으면 열심히 나갑니다. 제가 헌재 때도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은 그게 아주 몸에 배인 것 같아요. 불성실. 뭔가 자기가 싫은 것은 피하고 보는. 그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법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이 보실 때 너무 지금 속 터지고 화가 나고 특검에서 하는 뭐 영장 기각도 화가 나지만 재판 장면 자체도 화가 나고 이 사람들 불출석도 화가 나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불출석하는 피고인을 본 경우는 판사가 겁이 안 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사형 무기 이런 사람들은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정신병자들, 정신질환 있으신 분들 그런 경우 말고는 판사가 이 양형 재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몇 년 이하 몇 년 이상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가 이날 재판을 하자는데 무슨 말기 무슨 어떤 질환이 있거나 정말 못 걸어 나올 정도 아니면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김건희는 전략적으로 어쨌거나 본인들이 지금 최고형이 사형무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란 때문에 이적죄도 지금 추가가 윤석열은 됐고 네. 그래서 재판 자체를 무슨 약간 게임 내지는 정치 구도 짜듯이 전략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저는 직위원을 믿고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왜냐하면 그 재판 보면요 가관이에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 내가 믿을 거는 보면, 직위원밖에 없다. 저는 수많은 재판을 저도 그 변호인으로 참석했지만 저렇게 소송 지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처음 보세요? 아니 저 완전히 동네 시장 통속을 만들어 버리는 시장을 만들어 버리는 애들 무슨 뭐 유치원도 아니고 뭐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특검한테 뭐 슬픈 표정 짓지 마시고요. 노래 하나 깔아 노래 하나 깔아줘요. 왜들 아침부터 그러십니까? 이런 거랄지. 그건 동네 이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려하는 게
윤도 결국은 정치적 의도로 이 재판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중형을 맞을수록 좋죠. 사형을 선고받는 게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풀려나는 길은 정치적 지도가 바뀌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다수를 점할 때만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세게 맞으면 세게 맞을수록 좋다. 사형을 차라리 때려라. 그래야 이슈가 마치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치사하게 또 시시콜콜한 건 또 따져요. 뭐 그 증거 능력이 있느니 뭐 절차가 어떠느니.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쿨하게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면 오히려 좋겠는데 또 치사할 땐 되게 치사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계속 바닥으로 떨어져서 정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거 저도 가끔 이제 모니터링 해보면 직연 판사도 뭔가 꿍꿍이 속이 다른 데 있지 않느냐. 재판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게임을 즐기는 쇼를 즐기는 게임을 즐기는 쇼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어떤 판관이라는 생각보다는 이 게임의 하나의 등장인물이고 자기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돼요. 일단 구속 취소가 자체가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구속 취소? 구속 만기로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속 국민들이 대량 학살당할 뻔했던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쳐넣는데 구속 취소? 그러니까요. 계산법이 틀려? 날짜인지 시간인지? 이런 장난질을 칠 수 있다면 본안에 가서도 무슨 장난인지 못 치겠느냐. 간단하죠. 내가 보니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장은 또 왜 서부지법에서 받았니? 기소는 또 어째서 이렇게 했니? 뭐 이런 것들을 트집어봐서 공소 기각. 아니 공소 기각의 아이디어가 더 충격적입니까? 구속 취소의 아이디어가 더 충격적입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진짜 동의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는 약간 걱정하는 게 전체 재판을 아까 게임이나 정치판처럼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재판이 지금 내란죄 재판이 있고요. 체포방해 본인 그 공수처에서든 체포하러 왔을 때 방해한 재판이 있고 얼마 전에 기소된 이적죄 직권남용 재판이 있는데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은 너무 죄가 중하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앵커님 걱정하셨던 것처럼 저는 지규현 판사가 재판하는 내란죄 재판. 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나마 하나의 재판부의 태도로 볼 땐 재판인 것 같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1월 18일 날이 구속 만기거든요. 내란죄로 인한. 근데 이적죄로 얼마 전에 기소한 특검에서 구속영장 추가로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할 때 이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적죄 재판부는 또 별도 다른 재판부 36재판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검에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1월 18일 날 어차피 못 나와요. 하지만 1월 내지 2월에 지규현 판사가 분명히 내란죄 자기 인사이동하기 전에 인사이동이 2월 마지막 주예요. 인사이동하기 전에 선고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저는 무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규현 판사가 형식적인 절차를 트집 잡는 게 특기잖아요. 구속 취소할 때도 왜 시간으로 계산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해석 새로 해가지고 그래서 멀쩡하게 풀어줘서 퍼레이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내란죄 재판에서도 그래 이게 내란 행위인 것 같긴 한데 그거 판단하기 전에 형식적 조건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지 않나요? 그 얘기를 지난번에 구속 취소 결정할 때도 공수처 수사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점으로.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공수처 내란죄가 공소기각되는 3가지 이유라고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공수처에서 수사 과정이 문제가 있고 수사권이 없고 어쩌고 하면서 이 이론을 도입을 차용을 한다면 실질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란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증거 나온 게 다 꽝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공소 자체를 기각해서 그냥 재판 무효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구속 취소된 다음에 윤어게인 세력 확 살아나고 퍼레이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김문수 후보까지 쫙 이어졌잖아요. 그게 다시 한번 몇 달 동안 또 이어지는 겁니까? 이어지면서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죠. 이봐라.
윤석열은 억울하게 지금 희생자다. 네. 그러면은 그 윤어게인 세력들도 막 집회하고 정치권도 막 네, 소용돌이 국민의힘. 일어나고 네. 윤석열이 바라는 거는 지금 재판 안 나오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할 때 법조인으로서 별로 방법이 없어요. 저 같으면 무조건 시간을 끌면서 우리나라에 무슨 변수가 생기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뭔가 국힘에서 예. 뭔가 세력을 얻은 다음에 민주당하고 딜을 그렇죠. 쳐서 예. 자기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재판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재판부가 네. 판결 선고를 빨리 하려고 하지 빨리 않습니까? 하려고 하죠. 예. 감지한 거죠. 그 한덕수 재판부에서는 이진관 판사는 예, 예. 감지한 거죠. 그 재판부가 예. 법원 안의 기류를 감지하고 저는 뭐 그런 게 너무 판사에 대한 모욕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 판사이기 이전에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사태를 바라다보는 각자의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른 재판부에서의 그 싸나는 눈빛, 적대적인 표현들은 왜 나오냐면 그 내란에 대한 분노가 예. 들끓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다 떠나서 그 수술을 할 때 꼭 필요 부위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 이제 물론 대법원 전체에 대해서 개혁할 필요가 있죠. 대법관 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 사심제도 아니 사심제가 아니라 저도 재판 다 소원제도 동의해요. 필요하고 다 동의합니다.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한데 다 동의해요. 이거는 살짝 천천히 가도 되는 의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내란 재판이 지규현 판사에 의해서 무슨 레크레이션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이진관 판사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고 맞습니다. 그래도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선고 기일까지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내년 1월로. 그리고 김건희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로지 지규현만 선고는커녕 지금 결심 공판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원래 12월 말까지 연내에 하겠다고 했다가 또 말을 바꿔서 내년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구속만기로 내란수계 윤석열 풀어주면 저는 그러고도 남을 뿐이라고 더 생각하거든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물론 특검이 추가 기소한다고는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제2, 제3의 직위원이 되려고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누구냐? 지금 영장전담 판사 4명. 그렇지. 그 누가 신뢰합니까? 아니 그 기준을 누가 신뢰하냐고요. 네. 뭐 다툴 여지가 있다? 아니 그럼 윤석열이는 무죄. 다툴 여지가 없습니까? 김건희는 다툴 여지가 다 없습니까? 다툴 여지가 있죠. 아니 자기가 자백하고 들어간 사람도 다툴 여지는 있다 그래요. 자백을 해도 선고받고 나서 아유 안 억울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억울하다 그러죠. 근데 지금 그 영장전담 판사들이 딱 길목을 지키고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버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2, 제3의 직위원이 되겠다고 지금의 영장판사 저 4명은요. 조이대가 심어놨고 네. 내란 인사 조이대가 심어놓은 내란 인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장을 가지고 틀어막고 있는데 이 수사가 되겠습니까? 강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4명을 우리가 타겟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지기현과 조이대 문제를 마무리를 져야 다른 판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야 나 이렇게 막 살다가는 나도 당하겠다라는 위하 효과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네. 같은 판사들도 정상적인 판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전선이 넓어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말만 늘어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너무 이거는 좀 되는 일이 없으니까 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이 제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법과 관련해서 검찰과 사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종지부를 찍는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검찰청 문은 닫았지만 여전히 검찰은 준동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 검찰들의 정치 행위는 도를 지나쳐서 가는 거고 그러면은 빠르게 종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이 적극적 역할을 해줘야 된다. 아니 그래서 저는요 민주당의 고민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럼 정리는 뭘 해야 되냐? 행정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정성호 장관이 알아서 하시고 검사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저는 도려내는 그 수술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국회가 나서야 될 것은 지금 12.3 내란에 대해서 정리를 총괄적으로 할 게 필요해요. 그럼 저는 국회에서 12.3 내란과 관련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지기현에 대해서 그리고 조이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문제가 국민들 앞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마무리는 져야 된다. 전 그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장 변호사님 당에 돌아가서 좀 해결해야 될 이슈가 많아졌네요. 아니 신인규가 당에 들어올 것 같은데. 신인규가 당으로 들어오자. 이거 예. 정말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 이 불안감이 또 엄습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불안을 조장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내란에 대해서 정리 못 되는 거는 지금의 시대 정신과는 완전히 맞지 않는다. 네. 그럼 우린 다음번에 또 한 번 응원봉을 들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안 국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들의 네. 우려와 네. 걱정에 대해서 예. 전 적극적으로 전 응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전선 넓히지 말고 예. 지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내년 1월 초에 내란 속의 윤석열 풀어준다. 그러면은 또 길바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그 국민주권 정부 시대에도 또 길바닥으로 나가가지고 응원봉 들고. 근데 지금 사법부는 직위원 너무 조의대. 심각해요.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매우 너무 심각해서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여론의 힘을 받아서 또 당이 움직여야 되는 수순으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이 지금 아직 여론이 그렇게 막 확산되지 네. 않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확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역풍 맞으면 어떡하지?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표를 신경 쓸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괜히 또 막 이렇게 갔다가 또 정부 차원에서 또 이게 부담이 된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이제 고민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취재를 해보면. 그러나 할 일은 따박따박 해야 오히려 더 박수 받는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요 생각해 보세요. 직위원에 대한 문제 여기서 네.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룸살롱 간 거 그거 해결 안 됐죠? 1년 내내 얘기야. 1년 내내. 아니, 직위원이 진짜. 핸드폰도 바꿨잖아요. 맞아요. 근데 법원에서 새벽에. 또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했죠. 기각해버렸죠. 조의대는 징계 안 하고 있죠. 그 재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야 이제 다 끝났고 뭐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러는데 아니 진작 하자 그럴 때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시기가 늦었으니까 못한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자. 그럼 과거에도 친일 청산할 때 그 논리가 똑같거든요. 그때도 청산해야 되는데 못했고 시간이 지나니까 야 이제 와서 유난 떨어 하지마 이제 와서는 뭘 친일 청산이야 이러면서 안 돼 온 거예요. 네. 근데 전 이번에도 또 우리가 그걸 답습할 수는 없다. 이번 검찰이 짬짬이 하면 무소 부리고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매우 심각하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뭔가 결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이르게 되는데 항명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정주 기자님. 그 사실 네. 이게 이번에 검찰청이 이제 없애기로 하고 사실 1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그 중수청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이 정도 강도예요. 예. 우리 과거에 이제 노무현 문재인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들. 예. 그러니까 이 카르텔이 사실 대한민국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조직들이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이게 타이밍은 이제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지금 해외 순방 중이고 나는 성과가 지금 나오는 시기라서 그 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 내에서 정무적 판단이 좀 타이밍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해요. 근데 검찰에 대한 이 징계법 내지는 현재 있었던 이 사태에 대한 이거를 기록에 남기고 또 나중에 끝까지 쫓아가서 따져볼 건 꼭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일반 공무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잖아요. 예. 바로 징계예요. 그럼요. 다 햄이죠. 예. 예, 어디 기관장들이 뭐 18명 자기 이게 연판장을 돌립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근데- 이게 내지는 지금 1차 수사팀에 대한 뭐 전체를 다루지도 않잖아요. 대장동 뭐 좀 복잡하지만 예. 1차, 2차가 있고 예. 그러면 1차 했던 거는 재판부가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정권이 거치면 사실 정치 판결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정치 수사가 조금 변질된 게 있어요. 예. 이게 팩트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18명 중에. 네. 성명서 안 올린 사람만 안 올렸지. 그거는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검사들을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킨다. 뭐 어쨌든 인사 조치하는 거죠. 인사 이동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박재혁 수원지검장 그리고 송강 광주고검장 두 사람 사의 표명을 했어요. 검찰 내부 좀 얘기 좀 들어보셨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줄 사표 이어지는 겁니까? 옛날 같진 검사장들? 않아요. 옛날 같지 않고 네. 뭐 사표 낼 수 있죠. 왜 우리 언론은 줄 사표 막 이렇게 2명 사표 냈는데요. 2,000명 중에 2명 사표 낸 건데. 그게 줄 사표예요? 아니죠. 근데 줄 사표가 너무 짧은 줄이죠. 너무 짧은 줄. 줄이라면 어제만 해도 한 8명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만 한 8명 나왔어요. 점과 점이 이어지면 줄이니까 한 점, 2점 낸 거죠. 네. 한 점, 2점. 네. 근데 저는 사표 다 받아주면 된다고 봅니다. 싹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표 18명 다 내면 18명 다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옛날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검찰 조직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를 끌어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인사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해야 돼요. 역대 검단들을 보면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를 끌어줄 누군가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어. 네. 이런 게 확실해야 돼요. 비빌 언덕이. 빅브라더가 뒤에 있어야지. 빅브라더 왕초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으로 얘기하면 뭐 지난번에도 얘기하면 윤석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최재경 검찰총장 날릴 때 같은 검난으로 놓고 보면 특수부 전체가 언덕인 거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일단 아니다. 두 번째는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지라는 건 5대5여도 됩니다. 7대7이어도 되고. 근데 최소한 검사들의 행위도 합리성이 있네. 저것도 뭐 예를 들면 속내는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명분이 있어 라는 인정이 사회적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모든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없고 애써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매체들이 이 검난이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시작됐다. 줄사표다. 검찰이 또 흔들고 있다. 그럼 흔들면 어떻게 돼?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도 다 흔들렸었는데 이렇게 가는데 난 그런 언론이 문제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와 상황이 지금 아니고 사표 내면 사표 받아주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주 기자님? 저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표도 별로 힘이 없는 사표예요. 원래는 이제 그 공직자들이 사표를 던진다는 거는 내가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한번 해보겠다 이 소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표는 그냥 힘없는 약간 그런 힘이 빠진 사표죠. 근데 아까 이제 김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여론에서 그 지지를 못 받는, 그러니까 여론전을 우리 취재 편의자처럼 요새 이제 다양해졌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정보 독점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이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3가지. 뭐 남욱 변호사 지금 수사할 때 정인권 부장판사가 배를 가르겠다 이런 표현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해요. 배를 가르겠다. 그게 뭐 조폭들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수술 얘기한 거야. 수사할 때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렇게 살짝 꺼내면 안 되겠냐. 근데 배 가르겠다고 안 했다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이들 사진 보여줬다. 네. 그것도 걱정되니까 포렌식 하다가 자기가 이 사람한테 마치 혜택을 주듯이 보여. 누가 새벽 2시에 혜택 주듯이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니까. 당신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거는 피의자의 마음을 흔들겠다. 그 말이죠. 겁박입니다. 겁박. 겁박이죠. 그러니까 보면 행위는 부인하지 않아요. 행위에서 보여줬다. 근데 생각해서 보여줬고 당신 여기 있을 거야 이 얘기는 안 했다. 그리고 배를 가르겠다도 그런 표현이 아니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담백하게 그 표현을 가라앉히고 나온 팩트만 보자고요. 네. 아이들 사진 보여준 거 새벽에 보여준 거 맞고. 그치. 그리고 배 가르겠다고 표현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딱딱 떨어지는데 나머지 해석에서만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서 그럼 나오겠죠. 저는 남욱 변호사가 모든 걸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욱만이 진실이야 이렇게 지지하진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온 팩트를 건조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건조하게 봤을 때 지금 2가지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3월 8일 날 구속 취소 당했을 때 검찰 중에 누가 그렇게 2%에 글 올렸나요? 그때 검사장들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2%에 뭐 몇 명 정도. 아니 근데 그 내용도 아니 그럼 앞으로 우리 날이 아니라 그동안 날로 계산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야 돼. 이 실무협의였어요. 그쵸. 실무적으로 현장의 이 혼란을 그쵸. 간부들이 좀 정리를 해줘라 이런 거지. 다시 날로 정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명태균도 구속 취소 신청하고 김영선도 신청하고. 그 김용현도 신청했었는데 싹 다 니네들 안 돼. 윤석열 원포인트로 윤석열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판정리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코미디를 벌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작 일어서야 할 때는 안 일어선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황제 수사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수사관들이나 검사가 가서 피의자가 휴대폰을 놓고 와도 지금 부족할 판에 교실에 들어가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핸드폰 내는 거 똑같아요. 애들 핸드폰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하시려면 요새
그 교사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휴대폰 앞에다가 제출하고 수업하세요. 자기들은 스마트폰 하고 있어. 지금 이런 격이에요, 사실은. 너무 찰진 이게 비유다.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예요? 그게 학교냐 진짜. 네. 네. 대한민국 학교가 그렇습니다 요새. 맞아요. 요새. 그러니까 검찰이 따라하구나.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저는 어제 취재하면서 정성호 장관은 좀 그냥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안정되게 네. 좀 네. 가자.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호 장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성호 네. 장관은 법무행정 전체를 어쨌든 관장하는 자리니까 네. 뭐 여기서 내가 이 지검장들과 싸울 건 아니죠. 그리고 인사권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여줄 게 있으면 인사권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속의 행위들을 하면 돼요. 그 권한 속의 행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건 이제 판단인 거죠. 난 정무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일단 정성호 장관은 오늘 좀 약간 더 낮은 온도의 발언을 했고 뭐 민주당은 그렇진 않은 거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강합니다. 네, 민주당은 굉장히 이제 뭐 끓는 전까지 오신 분들도 있는 거고 뭐 예. 하는 이런 상황 안에 놓여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게 굉장히 뭐 전국과 시국에서 중요한 일이겠으나 지금 검사들이 그렇지 않고 이 18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총장 대행을 믿고 이를 도모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가능했던 이유는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네. 특수부 라인에 형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 아닌 상황인 거고 다만 이런 거죠. 그 기간 폐지할 때 아무도 못 나섰어요. 그다음에 뭐 지금 얘기한 그 줄줄이 얘기했던 사건들 때 아무도 못 나섰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공감대가 발생한 거냐면 야 우리 권한을 다 뺀 다음에 우리 공소만 하라며 우리 기소한 다음에 공소 유지만 하는 건데 공소를 안 해버리면 어떡하냐? 기소를 안 해버리니까 포기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앞으로 이거는 기간 폐지의 논리에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우리가 일어나자. 요 정도는 요때 우리가 일어나야 돼. 요때 우리가 일어나자. 그 예. 타이밍을 재고 들어왔는데 그거 외에 지금 이 검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들이 나서요. 그래서 뭐 대통령 돌아오면 지검장들과의 대화라도 한번 할까요? 뭐 그러면 2003년처럼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 단일대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원포인트. 그러니까 야 우리한테 앞으로 공소유지만 하라고 하고 기소랑 수사랑 분리해서 하는데 만약에 수사한 애들이 항소를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냐? 맞지? 내 말이 맞지? 네. 내가 허점을 찾아낸 것 같지?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야 일어나자. 이렇게 된 건데 진압 당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100% 진압 당한다. 네, 저는 현 시점에서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명분도 없고 이 사람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 권력의 어떤 그 권력을 먼저 읽어내는 촉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줄사표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도 네. 지금 이번에 줄사표 내고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만약에 검찰 개혁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주동자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저렇게 이름이 찍혔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분명히 중수청까지 이제 간 다음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정관예우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예, 정관예우를 어떻게 이제 폐지할 것인가. 네. 예, 그러니까 검찰 퇴임 이후에 다른 직업들 정관 로비로 해주세요. 예, 네. 정관 로비. 다른 직업들 다 그 고위공직자 가기 전에 퇴임하고 취업 심사 받고 3년간 제한 받습니다. 검찰하고 변호사들 판사만 그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바로 왜? 네. 그게 자기들 대목이거든. 네. 나가서 현직에서 파워 살아있을 때 딱 3년간 끌어당긴 돈. 그렇죠. 그게 자기 전체 수입의 한 90% 돼요. 맞아요. 예. 네. 현역이 끈 있을 때. 예. 근데 이 정관예우도 사실은 손을 봐줘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검찰이 사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회전문 인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부분까지도 나중에 결정적으로 밥줄 끊는 게 그 부분이라서 저는 변호사법 관련해서 바꾼다. 검사징계법도 개정하거나 폐지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정관 로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입법을 해야 된다. 못하게. 그래야지 확실하게 사법개혁, 법원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저는 판검사다 그만두면 다 떼돈 벌잖아요. 그 문제 하나 있고 네. 지금 검사들이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맞춰 들어왔는데 전술이 너무 낡은 전술이라고 얇은 봐요. 전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 논쟁을 어떻게 끌고 검사 입장에서 제가 빙의해서 검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논쟁을 어떻게 끌고 갔어야 되냐면 보안 수사권으로 끌고 갔어요. 오케이 검사들이 증거 조작한 거 같네. 그것도 다시 수사해야지 그러면. 그리고 이거를 항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항소해 갖고 다퉈야죠. 이게 몇천억대 사건인데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이런 중대한 사건, 검사들이 심지어 증거를 조작했다는 지금 의혹이 있는 사건, 이거를 수사해야지. 네, 보안 수사를 해야죠. 이렇게 끌고 가서 만약에 그런 논리적인 글들을 이프로스에 올리기 시작했으면 예. 훨씬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오케이. 지금 들어가자. 집단 행동이다. 야,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 예. 이렇게 가면 이게 그래서 지금 프레임이 예. 애초에 이거에 동참한 검사들은 그러면 여기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금 이제 말하자면 검찰제도 개혁에서의 우리의 성과를 좀 요구하는 네. 지렛대로 레버리지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혀 그 프레임이 안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조중동도 조마조마 야 검사가 이기는 거 아니냐? 검사가 또 이기는 거 아니냐? 검사가 매번 이겼던 거 아니냐? 예.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못 이겨요. 못 그러니까 이겨요. 예. 네. 그리고 제가 검찰 내부 취재해 보니까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김한 기자 말씀하신 바로 그 얘기인데 2022년도에 싸울 때는 그때 검사는 검사들이 이 4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확보한 후에 그쵸.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안 수사권을 확보하지 않은 가운데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는 100% 제압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안 수사권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는 정성호 장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일부도 이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보목 수석 그쵸. 처음에 포함해가지고 이거 좀 필요한 거 아니야? 실무적으로 그 경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 또는 요구권을 줘야 돼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럼요. 안 되겠네. 박살낸 거예요. 예, 보안 수사권도 주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업자득 자승자박이 된 겁니다. 검찰이 쓸데없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네. 예, 성급했어. 예, 좀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야 그리고 되는데. 이제 그 무협지나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네. 그 뼈를 취하려면 내 살도 좀 내줄 생각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1차 수사가 있었고 2차 수사가 있었는데 네. 이번 판결은 예. 1차 수사의 결론에 예. 부합하는 판결이다. 결국 1차 수사팀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 소위 벼락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맞다는 얘기예요. 예. 법원도. 예. 그러면 이거 깨진 거예요. 2차 예. 수사. 예. 그리고 2차 수사에서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지금 우리가 2차 수사팀과 공소유지 대장동 사건의 소위 허위 진술 조작에 의한 조작 수사다. 네. 이런 주장을 지금 우리 민주당이 이제 특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남욱이 먼저 그 예. 증언을 그렇죠, 했어요. 물론이죠. 법정에서. 예. 남욱의 증언 전에 예. 우리가 기소할 때부터 예. 공소장 변경해서 2차 수사팀이 할 때부터 네. 얘기를 사실은 해왔어요. 예. 해왔는데 남욱이 이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최근에. 이번 재판부가 아니고 지금 그 내란 재판부에서 한덕수를 마구마구 혼을 내주고 있는. 네. 그래서 이진관이라는 예, 판사도 이런 분이 있구나라는 예. 생각이 드는 그 재판부에서 남욱이 예. 다른 데도 아니고 거기서 했다는 이유는 재판장이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내 얘기 아니나 들어줄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예. 얘기를 배를 갈라서 예. 장기를 끄집어내거나 환부를 도려낸다. 이런 얘기를 정일권 여러분들 외우기 어려우면요 옛날에 정일권 국회의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예, 정일권. 정일권 부장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남욱이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재판장이 너 그렇게 회유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냐? 그 검사가 이름이 누구냐? 그러니까 정일권 부장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재판장이 안 물어요. 지규현 같으면 네. 변호사님들 이렇게 때를 쓰는데 그 재판 기일을 잡아줄까요? 너무 그냥 표정이 아유 너무 화가 나셨다. 네, 너무 그러셨다. 너무 이렇게 하니까 네. 하나 잡아줄까 말까 그래요. 하나 잡아줄게요. 이러는 네. 거지. 자 우리 변호사님. 네, 우리 변호사님이에요. 네. 예. 다 전 국민이 흉내낼 것 같아요. 지규현 판사는. 우리 네. 최신을 지킵시다. 네. 그래, 점잖게 하겠습니다. 안 묻습니다. 안 묻습니다. 안 물어요. 왜냐하면 묻는 것 자체가 재판장의 심증, 마음속의 어떤 판단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안 묻습니다. 예. 이진관 재판장 물었습니다. 그 부장이 그 누구냐? 검사가 누구요? 예. 얘기를 했습니다. 정일권 부장. 처음엔 얘기를 안 했죠. 남욱이.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에 그러면 써내라. 예. 내가 자세히 읽겠다. 예.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고 조작되는 흐름의 결정적인 사람이 유동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동규. 유동규가 소위 윤석열이 집권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고 소위 2차 수사팀 어미준 강백신이라는 이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면서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모종의 밀실 회동이 있었다는 지금 예.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3년 받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예. 취지에 예. 그래가지고 진술을 바꿨어요. 예. 바꿨는데 그 유동규도 회유된 거다라고 이 남욱의 증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냥 아 그랬습니까? 뭐 아니면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그것도 아니고 표정도 안 지면서 원래 재판장들 속으로는 다 생각하면서 미동도 안 해요. 이게 99%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예. 근데 아까 정일권 부장 물어봤죠. 네. 그다음에 그래요? 그렇게 회유 뭐 어떤 그런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미팅이 있었고 밀실 회동이 있었고 회유를 했다면 그게 왜 조서에 남겨지지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쳐도 되죠? 예, 쳐도 됩니다. 예, 바로 예, 그겁니다. 예.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죠. 너무너무 중요한 예.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면 조서에 남겼어야죠. 검찰이. 남겼어야죠. 예. 이것이 그래도 요즘 형사 재판하는 판사들이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진관이 재판장이 그중에 최고죠. 그런데 형사 33부 이진관 재판장만 그런 게 아니다. 이번에 대장동 판결을 한 형사 22부의 재판장도 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네. 공판 중에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이 판결문에 예. 의심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게 뭐냐? 네. 1차 수사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할 때 1차 수사팀입니다. 아까 네. 김태훈, 정용환 이런 사람들이 수사 라인들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이 집권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니까 2차 수사팀이 만들어져요. 예. 그 2차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이 엄희준. 쿠팡 사건에 소위 예. 수사 외압. 예, 임금도 임금 체불된 거 수사 외압하고 처벌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것이 조작이잖아요. 임금 체불이 아니라 예, 퇴직금. 예, 네. 퇴직금도 임금의 결과니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뭐 정확한 얘기긴 합니다. 네, 네. 예, 많이 예, 임금과 퇴직금 구분한다는 건 굉장히 근로기준법. 왜 그러세요? 훌륭하십니다. 예, 네, 맞아요. 예. 퇴직금이에요. 네. 예, 그거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그것을 무마했다는 네. 거. 무마했다는 건 사건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 부장검사가 울면서 국회에서 증언했잖아요. 네. 조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작의 경험, 조작의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이 제일 중요한 거, 판사들이 제일 중요한 거 전과잖아요. 전과 예. 중에 예. 동정 전과 동종 하나 있죠. 네. 자, 어미준 강백신에 의해서 2차 수사팀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규의 진술 변경이 있었는데 네. 유동규뿐만 아니라 유동규만큼 중요한 사람이 김만배, 네. 그다음에 정영학, 예. 남욱, 정영학, 예. 정민용 변호사 이 예.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실형 나왔잖아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김만배 중요하죠. 네. 김만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네. 남욱이 아까 말씀했죠. 정영학 얘기했죠. 네. 정민용 얘기했죠. 예. 이 세 사람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다시 봤습니다. 1차 수사팀 조사 결과를 못 믿고 네. 다시 봐서 당연히 예. 그 프레임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프레임에 맞춘 조사를 다시 받아요. 그렇죠. 그죠? 2차 때. 2차 때 예. 피신 조서를 다시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참고인 예. 진술 조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들을 왕창 불러가지고 네. 이미 증언한 사람들 예. 그 사람들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에 대한 진술 조서를 다시 받습니다. 네. 이번에 재판을 한 형사 22부 재판장이 판결에다 뭐라고 썼느냐?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고 다시 진술 조서를 받은 것은 내가 증거로서 채택하지 않겠다. 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못 믿겠다. 예. 검사들이 불러서 똑같은 예. 얘기를 1차 수사팀에서 했던 얘기, 증언했던 얘기를 똑같이 불러서 다시 다른 방식으로 물어가지고 부르는 것은 난 못 믿겠다. 거기다가 판결문에 뭐라고 써놨냐. 예. 이 증인들의 증언을 바꿀 목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법원으로서는 채택할 수 없다. 와. 이거는 네.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2차 수사팀의 새로운 조사 네. 그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예. 그리고 뭐 특경가법에서 완전히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을 주범으로 놓고서 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했던 새로운 조사, 예. 새로운 2차 수사팀의 결과를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전부 다 탄핵해 버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두 재판부 예. 이진관 부장이 하는 재판과 이번 22부 재판 예. 판결의 결과를 예. 그 써 있는 것을 합쳐놓고 보면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결국은 대장동 사건은 허위 조작 진술에 의한 이재명 죽이기 수사였다라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예.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김건희 씨가 그냥 두었을 리 만무하다. 예, 뭔가 또 여러 작품들을 손대지 않았겠냐. 이제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95점을 대통령실이 무상대여했다. 이렇게 그 의원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이게 95점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목록으로 보면 160점입니다. 160점이요. 예, 160점인데 예. 이 160점이 이제 2022년, 2023년, 2024년 예. 나간 게 합쳐서 165점인데 이게 이제 두 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동일.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반복대여한 것 예.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딱 일일이 숫자를 세서 대조해 보니까 95점이 맞긴 맞죠. 예. 그러니까 목록 전체로 보게 되면 이제 160점이고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정확한 숫자로 이제 95점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무상대여했다라는 예. 건데요. 원래 그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 있는 작품들은 정부에 빌려준다 하더라도 유료로 빌려가는 이제 건가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예.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대략 한 4,500점 정도. 네. 그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돈을 주고 작가들의 작품을 산 거예요. 네. 그리고 정부미술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문체부 소유의 예.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은 이제 정부미술은행이라고 해서 예. 2,500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합 치면 한 7,000점 가까이 되는 그러네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대여가 가능한 건데 예. 정부미술은행은 무상대여입니다. 이거는 무상대여인데 정부 기관 내지는 비영리 단체만 무상이 되는 것이고 예. 국립현대미술관 거는 유상대여입니다. 무조건. 그것은 이제 뭐 정부 기관이든 예. 아니면은 뭐 비영리 단체든 어떤 예. 행사든 무조건 유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은 만약에 그 외교부에서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국립 그 현대미술관에 있는 어떤 작품을 대여하고 싶어요. 유상입니다. 그러면 돈 내고 빌려가야 된다는 당연한 거죠. 겁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도 당연히 돈 내고 가야 되는데 김건희 씨가 있는 그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은 다 무상으로 갖고 간 거죠. 공짜로. 근데 이게 불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배임 아닌가요? 당시에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배임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아마 저항이 있었겠죠. 네, 어떤 저항이 있었다고 확인하셨어요? 뭐 이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예. 이거는 좀 불가하다라고 하는 이제 뉘앙스로 네. 이거 유상대여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했는데 예. 원체 뭐 저쪽이 강력하니까 깡패예요? 예, 그래서 그냥 다 무상으로 갖고 야, 갔고 갖고 와. 이러면 그냥 갖다 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갖고 가는데 이 이동 비용, 이동 비용은 이제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차량으로다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품들은 이제 무진동차, 진동이 안 되는 무진동차로 해야 되는데 요건 지금 그 차량은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더 못했는데 보험료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이제 그 저도 예전에 박물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가 이제 빌려오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그 보험료를 반드시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나와서 다른 곳에서 전시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보험료를 어떻게 했는지 실제 보험을 들었는지 보험료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험료 안 들었으면 이것도 불법입니까? 그것도 불법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기본 대여에 있어서 보험을 들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거든요. 한 작품당 뭐 금액은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빌려가야 됩니까? 그것은 상당한 금액이죠. 가령 뭐 1억이다 싶으면은
그 1억 원에 대한 보험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억 원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보통 대여 같은 경우는 한 20%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의 예. 그 보험료를 들어야 되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몇 퍼센트 예. 상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아니 보험료뿐만 아니라 이게 유상으로 빌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작품 예. 전시할 예, 때 예. 그 저 비용이요. 그 비용은 제가 그 국립현대미술관 내규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제 경험상으로 미루어 보면은 예. 상당한 금액이다. 예.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제 그 정부 간 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의 계약 관계인 거잖아요. 굳이 이것을 무상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무상으로 했을까요? 글쎄,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원체 이제 문화에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모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자기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잖아요. 저 재판 과정에서 그냥 반말을 아니, 찍찍하는 난 보면서 저는 뭐 너무 세상에 충격적이죠. 그랬잖아. 네. 막 이렇게 저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예. 그 거기다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도 그런 남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강압적인 힘들이 네. 각 기관으로 이제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 전 이걸 보면서 국가 운영의 관행이 깨졌다. 또 이 문화계의 네. 그 아름다운 관행 같은 게 다 깨졌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이고 네. 또 저항적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 저항을 통해서 이 문화가 나타나는 건데 네. 이런 그 문화를 갖다가 일거에 윤석열 정부 기간 3년 안에 그냥 완전히 박살내 버린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그 이런 문화계를 갖다가 위축시키는 네.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뭐 블랙리스트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김건희 씨가 코바나 콘텐츠 운영하면서 뭐 전시기획, 문화, 뭐 그림 이런 거에는 굉장히 조예가 깊은 것처럼. 아, 이거 다 거짓말이죠. 왜 네? 그러냐면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당시에 유명 미술전을 개최했지만 예.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잖아요. 예. 당시 그 검사 남편 굉장히 그 고위직의 검사 남편을 두면서 여기저기 많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후원을 받아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거죠. 예. 그걸 만약에 저한테 그런 엄청난 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로댕 작품들 다 대여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김건희의 문화적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에요. 예. 그건 바로 칼의 힘이죠. 칼의 힘으로다가 총과 칼의 힘으로 어떻게 그 문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택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대학 시절부터 김건희 씨가 아주 유명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경기대 미대 출신 아닙니까? 예. 예, 당시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했던 친구가 지금 이제 총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 김건희 씨하고 같이 학교를 예, 다녔던 예. 당시 총학생회장이. 예, 그렇죠. 아, 예. 우리 학교 친구야. 예, 이런 뭐 거죠. 제가 잘 아는 후배인데 예. 그 친구가 이제 그때 김건희가 대통령 영부인 되고 나서 예. 했던 이야기가 아, 형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도 예. 그냥 뭐 학교 안을 누비고 다녀가지고 예. 진짜 그 4명이 같이 다녔답니다. 김건희 씨가? 예, 예. 4명이 이제 총 4시 같이 다녔는데 그냥 뭐 정말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학교를 누비고 다녔는데 학교 그 시절에 학교에서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고요? 예,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냥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예.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다 가짜로. 취소되고 제가 그 논문들을 다 본 사람이잖아요. 예.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예. 이건 논문 형식도 전혀 갖추지 않고 예. 그리고 논문 내용도 말할 수 없는 엉터리고 그런 것을 학위를 준 대학이 문제 아닙니까? 대학이 문제죠. 예. 대학이 국민대 문제고. 숙명여대. 예. 예. 그
뭐 이제 다 지난 이야기들인데 예, 뭐 그 얘기까지 할 건 없지만은 네. 저는 당시 그 학위 논문을 통과시킨 교수들 네. 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전 뭐 반드시 예, 그렇게 책임을 해야 된다고 물어야 되지 생각하고 않나 싶습니다. 저도 교수 출신이고 예. 저도 이제 박사 논문 심사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박사 논문 심사할 때 정말 힘들게 심사하거든요. 까다롭기 예. 이럴 데 없잖아요. 예. 그 평소에 알던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아니더라. 논문 지도하면 딴 사람이 되더라. 엄청 까다롭고 깐깐하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박사 아무나 주는 거 아니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 외제차 몰고 교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쉽지 않은 일이죠. 90년대 초반 그렇죠. 학번일 예, 텐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91학번인가. 예. 아유, 그때 대학에서 그 91년도 9학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막 그 분신 굉장히 많고 그렇죠. 91년대 그때가 강경대 그럼요. 그 예, 시절이 고문치사 그때였죠. 그 뭡니까 저 뭐더라? 아니 저기 폭력 예, 사건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대충 감이 잡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이분이 이것만 빌려간 게 아니라 그 국능유적본부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왕실 공예품도 대여해 갔잖아요. 그랬죠. 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함, 주칠함, 촛대, 사방탁자 그리고 무슨 갓 이런 것도 빌려갔다는 거잖아요. 무슨 저기 민속문화원도 아니고 이걸 뭘 하려고 이런 거를 빌려갔을까요? 9점을 찍어서 이거 보내세요라고 했던 거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건천궁 안에 있는 거. 납득할 수가 없죠. 네. 왜 그러냐면 예. 그 국능유적본부는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땐 지금 피해자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자예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윤석열 김건희가 2023년 3월 5일 날 경복궁 건천궁에 들어가요. 예. 건천궁에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국능유적본부에 간다는 통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냥 갑자기 경복궁 와가지고 국능유적본부에선 전혀 몰랐던 몰랐던 거예요? 상황에 예. 그냥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경호나 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밟아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죠. 갑자기 경복궁에 온 거야. 예. 경복궁에 통보 전혀 한 적이 없고 예. 그냥 와가지고 문 열어라 이렇게 된 거 문 열어라. 이게 더 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문화재청 아니었습니까? 예, 문화재청도 전혀 몰랐고 국능유적본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뭐 경호원들 들어오고 대통령하고 영부인 들어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랐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경복궁 근정전도 들어가고 경회로도 가고 거기다 저 향원정이라고 뒤에 정자가 있거든요. 향원정 갔다가 이제 건천궁으로 이제 간 거거든요. 가서 문 열어. 그러고 비공개 지역인 곤영앞 여기 문 열어. 장안당 문 열어. 이렇게 해서 문 열으라고 하고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쭉 여기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저거는 돌려보내고 나서 모아놓고 찍은 거예요. 돌려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2011년 연합뉴스에 나왔던 그때 찍은 사진 그걸 보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어자가 있고 그 옆에 물품들이 있고 이제 딱 있거든요. 근데 그 안을 그냥 들어간 거야. 이 사람들. 그리고 들어가고 니들 다 나가. 그리고 단둘이만 10분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김건희가 그 물품들을 다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국능유적본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품 대여를 해줘라라고 하니까 국능유적본부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 걸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참 무례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무례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리고 비공개 지역에 옛날에 왕과 왕비가 썼던 물품들을 재현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 그 공간 안에 있었던 것들인데 이걸 내놔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내놔라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온 거잖아요.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내놔라. 예. 그래서 이제 국능유족본부에서 정말 이제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네. 지금 그 여기 전시돼 있는 것들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랬더니 네. 그래도 내놔라. 그래서 그 안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네. 그나마 갖고 간 게 그 네. 9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전승공예품은 이제 따로 또 갖고 간 건데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바로 옥새를 담는 함이 보함인데 네. 이걸 들고 간 거야. 그리고 옥새를 담는 함이지. 예, 보함. 예. 네. 그리고 그 보함을 이 담는 탁자가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안. 그 옆에 사방 탁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왕실의 신물을 담는 매우 중요한 것들을 다 가져갔다. 갖고 간 거죠. 아니 지금 시대에 옥새도 없고 왕도 아닌데 자기들은 왜 이런 걸 가져갔을까요? 특히나 건청궁, 곤영합 여기는 민비시해에 있었던 바로 그 장소죠. 바로 그 장소인데 거기 들어가서 10분 동안 뭐 했냐. 뭐 이것도 상당한 의혹이 있고 무속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때 10분 있었다고 해서 순간 떠오르는 게 어디 비밀리에 어디다 부적을 숨겼을 것이다. 부적?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찾아봐야 되겠네요. 혹시 부적 붙인 거 있는지.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현장 조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현장을 갑니다. 현장 조사합니까? 예, 아니 뭐 현장 조사까지보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 추미애 의원님이 이제 대표고 제가 간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청궁을 직접 방문하기로 해서 월요일 날 가십니까? 몇 시에 가십니까? 월요일 날 저희가 11시에 방문을 합니다. 오전 11시 방문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곤영합에 그래서 이제 제가 조선시대 왕실 문화를 강의를 학교에서 했었습니다. 조선시대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복궁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좀 안내를 하고 그리고 대략 한 11시 반 정도쯤에 건청궁으로 가서 저희가 라이브를 붙여야 되겠네요. 건청궁 곤영합으로 이제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진 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똑같이 김건희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청궁 안에 들어가서 상식이 없는 겁니다. 상황 설명을 전체적으로 하고 여기에 온 내용을 이제 좀 확인을 할 생각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국가유산청 관계자들도 이제 그 참여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청하는 거는 지금 현재 국립 문체부 산하에 국가유산청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그 국능유적을 방문한 거 그러니까 뭐 종묘도 방문했었고 창덕궁도 방문했었고 또 경복궁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서 있었던 해교한 일들 국립고궁박물관도 방문해서 수장고 직접 갔었지 않습니까? 수장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길 들어갔다는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왜 거길 들어갔다고 보세요? 무슨 목적으로 수장고를 들어갔을까요? 김건희의 정신 세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왕실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는 조선 시대 관련된 왕실의 가장 중요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도 있고 조선 왕조 의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종묘에 있었던 어보 어보가 지금 다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있어요. 어보 어보라고 하는 것은 옥새하고 좀 다른 겁니다. 어보는 임금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경할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이제 만들어서 바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임금의 신물인 거죠. 그리고 왕실 현판들. 그러니까 지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5대 궁궐에 있었던 주요 현판들. 이런 현판들이 다 거기 수장고에 거의 대부분이 원형도 걸려 있는 게 있지만 상당수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은 조선 왕실의 모든 기운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가 그 기운을 받으러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운이요? 그러니까 이 어보라든가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의궤 이 내용들이 이게 일반 그 양반 사대부가 쓰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 하나마다 조선 왕실의 모든 역량이
축적이 돼 갖고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는 기운 같은 게 남다르다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책 안에 이 옥새도 그 안에 예. 있고 어보도 있고 예. 병풍도 있고 예. 근데 이게 다 임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무슨 기운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예. 오로지 무속으로 똘똘 뭉쳐 있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예. 내가 기운이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왕실의 기운을 내가 오롯이 받자. 전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좀 하여튼 좀 이해는 안 예, 가는데요. 이해가 아니 거기를 간 거 자체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그 건청궁 의원님께서 저는 이 얘기가 제일 재밌었는데 어제 주역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주셨어요. 김건희가 11 예. 11 예. 11 네. 예. 5 이 숫자에 집착했다. 뭐 장성철 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예.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좀 뭘 아니 저는 그 이야기를 우연히 장성철 소장이 하는 그 방송을 이제 보고 나서 네. 그 장 소장이 그쪽 내막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한 1년 정도 방송을 MBN에서 예전 같이 해서 예. 상당히 좀 친해서 예. 그 자기가 건청군 간 거에 대해서 좀 분노한다. 니들 마음껏 살아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이제 공격하는 방송을 해서 이 사람이 또 이런 걸 다 하나 싶어서 네. 이제 보게 됐죠. 예. 그런데 거기에 11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하고 5에 집착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경복궁, 창덕궁 종묘를 총 간 게 11번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유독 5라는 숫자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이 건청궁을 간 것이 이런 이유가 있구나. 어떤 이유? 예. 그 1은 우리가 이제 태극기 보게 되면 4개의 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태극기를 처음 만들려고 할 때는 8개의 괴를 다 넣으려고 했었어요. 예. 8괴. 8괴. 예, 8괴죠. 그 건곤이감 우리가 이제 건은 예. 하늘, 고는 땅, 이는 불, 예. 감은 예. 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8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바람도 있고 또 우레도 있고 네.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연못도 있고. 근데 딱 이 하늘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죠. 임금. 우리가 건청궁에 예. 건이라고 하는 건 하늘 건자를 쓰는 거예요. 예. 천도 하늘인 겁니다. 예. 건천이라고 하는 건 위도 하늘 아래도 하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왕비침전이 곤영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고는 뭐예요? 땅이지. 예. 그래서 임금을 예. 임금을 이제 그 전하 그 위에 상위 이렇게 예. 부르고 예. 왕비를 예. 중전 가운데 있다라고 예, 예. 하지만 곤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곤전. 땅, 예, 예. 곤전 마마 예, 예. 보통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주역의 64괴가 바로 하늘, 땅, 바람, 뭐 그 연못 또 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괴를 갖다 맞추는데 여기서 11은 예. 위도 하늘 아래도 하늘 예. 주역 64개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괴예요. 그걸 중천건괴라고 하거든요. 네. 중천건 네. 위도 하늘 아래도 하늘이야. 근데 그게 뒤집으면 건천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11번을 가고 11이라는 숫자에 집착한 것은 바로 주역의 가장 좋은 64개 중에 제왕의 괴가 중천건괴입니다. 위도 하늘 아래도 하늘 다 하늘 네. 다 그냥 황제야 이거는 네, 예, 예. 왕을 상징하는 예. 거죠. 그래서 건청궁에 갔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속 때문에 거기를 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주역은 무속은 아니지만 네. 이 사람은 오로지 이제 무속에 심취하면서 주역을 얼치기로 본 거야. 왜 얼치기로 봤냐면 제가 김건희 박사 논문을 봤는데 네, 네. 박사학위 논문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활용법 연구예요. 그러니까 여러 아바타를 만드는데 그 아바타를 주역과 음양 오행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핏 주역을 듣긴 들었지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 네. 근데 얼핏 주역에 제일 좋은 괴가 중천건괴다라고 하는 걸 들은 거고 네. 그중에 5라고 하는 숫자는 무조건 제왕의 숫자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는 모든 면에서 다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1과 5를 통해서 예. 건천궁을 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곤영합에 들어가고 무언가 일을 벌였는데 장성철 소장이 했던 이야기는 무속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윤석열의 어떤 방문과 과정에서 TF팀을 지금 구성을 했어요. 네. 제가 어제 최종 확인을 한 겁니다. 예. TF를 꾸려서. TF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조사 TF를 구성한 거죠. 예. 그래서 조사 TF를 구성해서 이 안에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창덕궁 인정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예. 그걸 다 봤잖아요. 예. 국립유적본부장이 나중에 그 저 경복궁 근정전 갔을 때 어저에 앉는 모습 멀리서 다 봤다고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쫓아다녔던 학예연구사들을 다 확인한 것들 예. 이게 저는 필요하다. 아마 한 달 안에 예.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문화재 뭐라 해야 됩니까? 침범? 예, 침범이죠. 네, 침범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라서요. 그에 대해서 어떤 조사 결과, TF 조사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사 결과 나오면 이 결과 가지고 의원님 한 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월요일 날 오전 11시 경복궁 네, 경복궁. 에서 더불어민주당 문화유산 관련돼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함께 현장 방문 일곱 분이 현장 방문을 한다니까요. 그 현장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하실 말씀은 너무 많겠지만 시간 또 마무리를 해야 돼 가지고요. 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요? 전국 1위요? 안 낸 과징금이 25억. 25억? 예,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1,621명을 공개했는데요. 대통령 장모가 대통령이었던 사람 장모가 지금 뭡니까 지금? 예? 이제라도 좀 내라 좀. 진짜 돈도 많으면서. 그러니까요. 돈도 많으면서 이 사람 안 내고 있어요. 1등했어요. 김건희 모친 체납액 25억, 과징금 25억 안 내가지고 받은 뇌물이 모자란 모양이죠. 세금 낼 만큼 뇌물이 안 들어왔어. 많이 모자라. 많이 모자라. 그래서 세금을 낼 수가 없네. 이런 거예요. 아니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그 왜 옛날에 뭐 조선시대 이럴 때 나오는 그 있잖아요. 아이고 참. 진짜 사회적 예우라고 했잖아. 예의. 네. 떡값, 뭐 인사 이런 거 다 뇌물에 비슷한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참 창피하다 싶은데